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풍문으로 들어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풍문으로 찾아오는 풍문단들. 저희도 원조죠. 김효성 기자님 오셨어요. 우리 주정 기자님도 그렇고 우리 한영 기자님도 그렇고 다 반가운데 김효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트와이스쇼에서 나를 팽시켜? 이럴 수 있나? 이런. 어디 감히.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 하면서. 나오실 때가 됐는데 바쁘셨나 봐요? 여기가 기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우승입니다. 저만 MVP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황영진 씨가 팩트를 제일 많이 소개했어요. 네. 제가 새로운 팩트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궁금하지 않은데요? 박수.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얘기 누가 해주나 했더니 역시 김가연 씨밖에 없어. 안 궁금하다면서요. 아니에요. 그거 독한 얘기 할까 봐 그랬어. 오늘 박수홍 씨 생일이라고 해서 제가 출연을 한 거거든요. 네, 제가 서프라이즈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저 기억 못 하세요? 또 뭔가요? 정말 처음 보시는 얼굴이어서. 잠깐만. 모르겠어요. 번호를 다 물어보네. 잘 지냈어? 나 진짜. 또 기억에 남는데 이러는구나. 예. 어떻게든 손을 다 올려. 기자님 어디서 뵀죠, 제가? 네. 저 대학생 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클럽을 딱 2번 갔는데. 그때는 나이트 클럽이었죠. 저기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밥 하잖아요. 네, 딱 2번 갔는데 2번 다 이제. 죄송한데 제 생일이니까 말씀 가려주세요. 오늘밥 하네. 네, 2번 다 이제 처음으로 본 연예인이 제가 박수홍 씨였어요. 대박. 클럽에서. 제가 뭐 알아서 말씀 잘하시겠지만 제가 어땠나요? 굉장히 젠틀하시고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명확하셨어요. 굉장히 작고 좀 아담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오빠 나 좋아했구나. 그분들이 계속 옆에 계셨던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 선물이 뭐가 있어요? 풍로가 선물. 예. 이게 지금 반려인들 있죠. 그러니까 반려묘, 반려견 이런 키우는 인구가 1000만 시대가 됐어요. 5명 중에 1명.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우리 서상혁 원장님, 동물병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서요. 잘생기셨다. 저희가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주제는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는데요. 최시원 씨 반려견 사고 논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일 텐데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그 최시원 씨 가족이 기르는 강아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물어서 사망케 한 사건인데 피해 여성은 14층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요. 최시원 씨 가족은 1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갑자기 최시원 씨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발목을 물은 거죠. 그때 최시원 씨 어머님이 황급히 떼어냈지만 피해 여성은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그 이후 6일 후 안타깝게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그 가족들은 정말 자다가 정말 천지개벽 그냥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예. 저 동네가 이제 압구정이거든요. 근데 가까이에도 이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사고가 있은 후에 우리 피해자 되시는 분께서 멀리 중구에 있는 병원으로 갔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망한 고인의 형부가 그 병원, 중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병원이기 때문에 간 이유도 있고, 두 번째로는 마침 그날 성묘를 가기로 한 날이라 이 고인, 그리고 이 고인의 언니분, 그리고 형부분이
같이 모여서 가기로 한 날이에요. 그래서 형부분이랑 언니분이 지하주차장에서 이 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내려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물어서 이제 바지를 갈아입고 나오느라 조금 늦었다. 찰과상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부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럼 상처 소독이라도 하자라고 해서 소독을 하러 갔는데 올려보니 사실 찰과상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깊은 꽉 문 상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그리고 파상풍 주사를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간 것도 아니고 또 물론 상처가 생각보다 심하다고는 하지만 입원은 안 하고 통원을 할 정도였는데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 통원 치료를 했다고 알려지기는 했는데 매일 병원에 들를 만큼의 상처는 아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건 발생 6일 후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아침에 이제 고인이 밤새도록 어깨 죽지가 아프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을 찾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호흡곤란이 있고 각혈 증세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개에 물린 거조차 생각나지 않았었고 에볼라 바이러스인가 싶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고인이 걸어서 병원에 들어간 시각이 오전 8시고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간이 11시입니다. 오전 11시요. 그리고 사망한 시각이 오후 5시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병이 진행이 된 거고요. 사인이 폐혈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확히 폐혈증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폐혈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혈증이라고 하면 혈액 내에 세균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폐혈증이라는 건 원래는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의 한 가지의 표현 방식이에요.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 일어나거나 혹은 반대로 저체온증에 빠지거나 아주 심각한 과호흡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태에서 지속이 되면 바로 이 전신 염증 상태가 몸에 있는 장기들을 망가뜨려서 자발성 장기 부전 상태를 일으키게 되고 신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장기들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사람이 몇 시간 만에도 사망할 수 있게 되는 병이네요. 근데 이게 아마 폐혈증을 겪으신 분이 주변에 없으면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인지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 지인이 실제로 올해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뻔 하다가 다행히 병원을 빨리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은 원래 다른 곳에 이제 몸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그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항생제를 먹고 있었는데 그냥 뭐 똑같이 회사 다니고 하다가 하루 만에 갑자기 너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쓸려가야 될 정도로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선생님이 수술 끝나고 했던 얘기가 폐혈증으로 돌아가실 뻔했다고. 진짜 하루만 더 늦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팠대요. 그러니까 일단 과호흡이 오니까 계속 간호사분들도 호흡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호흡이 너무 빨라지니까 다들 너무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한테 물려서 폐혈증으로 죽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종이라도 있는 건지 저도 보통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뭐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뭐 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에 물려서 사람이 쉽게 죽을 수 있다 하면 저는 하루에도 한 3번씩은 죽었을 거예요. 이미. 근데 이번 사건은 녹농균이라고 불리우는 균에 의해서 문제가 된 걸로 밝혀져 있죠. 그게 뭐예요? 노농균? 네, 녹농균이라고 하는 건 세균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세균의 이름인데 그 세균이 감염이 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균에 감염돼서 염증이 일어나면 농이 발생을 하는데 그 농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한 그래서 녹농균이에요? 녹농균이라고 표현을 하는 균이에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녹농균이라고 하는 균이 그냥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혈관을 통해서 침투를 하거나 혹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는 잘 제어가 안 돼서 몸 전체를 다 이렇게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균종이죠. 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최시원 씨 그리고 병원 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병원의 주장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는 처치를 굉장히 완벽하게 했다. 그리고 2번째,
여기서 나온 이 원인이 된 녹농균이 이 병원에서 전염되는 녹농균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반면 이제 최시원 씨 측에서도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견의 이름이 벅시인데 벅시 입에서는 녹농균이 없다라는 이 소견서, 이 증명서를 강남구청에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그 고인 되신 분께서 다른 지병이 있었던 건 아닌지 그걸 또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주치이셨던 형부가 본인이 이제 주치의라서 잘 아는데 그 전에 평소에 어떤 지병도 없었고 건강한 상태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분이 이제 계속 같이 있으시는 분, 남편이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처제 건강 상태를 항상 다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부검은 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을 하면 사체가 많이 이제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또 한 번 그렇게 아픔을 드리고 싶진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주변 분들이 더 시끄럽게 하는 게 있어서 유가족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가 걱정돼요. 이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유명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사실 어떤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번진다거나 뭐 소란을 피우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요. 땡땡 아파트. 네, 또 최시원 씨 가족분들 또 이 고인의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잘 지내는 사이였었고 해서 사건 직후 또 돌아가신 그 후에도 큰 문제는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의문이긴 해요. 이게 뭐 사실 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저런 일을 겪었다 싶으면 뭐 동네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원인을 밝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의문점이 좀 들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네티즌들도 말이 많았어요. 뭐 의혹 뭐 제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유가족 측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최시원 씨 가족이 찾아와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왔고 또 장례식이 열렸을 때 찾아와서 정말 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런 사태가 너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긴 힘들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과를 받아들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망한 피해자 김모 씨가 유명한 뭐 식당을 운영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78년 전통의 그 유명 서울 한식당 대표인데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직 연세가 53살. 정말 젊어요. 너무 아직 젊으셔서 이 부분이 더 너무 안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당이 굉장히 유명했던 게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이 집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분 같은 경우는 그 경호원이 직접 들어가서 조리하는 것을 다 보고 있었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다 상세히 보기 위해서 보고 있을 정도로 참 좋아했던 참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집인데 외할머니 때부터 3대째 이어지는 그런 맛집 중에 맛집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했습니다. 7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데 본점에서만 하루 5천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곳은 음식점은 정말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 예전에 종로가 본점이었는데 이 장군의 아들이죠. 김두한 씨가 자주 가던 단골집이에요. 제가 또 지인분이 또 공교롭게도 아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분이라 지금 여쭤봤어요. 어떤 분이셨냐, 좀 성정이 어떠셨냐라고 여쭤봤더니 굉장히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보통은 고객이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직원분들을 고객에게 철저히 서비스를 좀 잘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신들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잘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이 손님분들도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게 좀 싫으신 굉장히 좀 온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좀 성품이 좀 묻어나게 그렇게 좀 단아하시고 이런 분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분을 아는 분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같은 아파트에 당분간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같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마주치시면 이제 최시원님 가족분께서는 너무 미안하실 거고 또 유가족분들께서도 너무 속상하실 거고 왜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언젠가 왜 같은 집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조금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일단 이 고인의 집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이 고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10여 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아파트엔 피해자 그리고 20대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장례식 후에 아들은 그 언니죠. 이모의 집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 집은 비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실제로 그 최시원 씨 아버지가 SNS를 통해서 그 2차 감염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또 커졌죠. 방송이 보도되고 최시원 씨는 사과문을 올렸고요.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SNS에 이제 사과글을 올렸는데 그 대목 중에 누리꾼들의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목인데 우리 개한테 물려 폐혈증으로 죽었지만 치료 과정이나 병원에서 감염된 걸 수도 있다더라. 아직 고인에 대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견주만의 입장을 내세운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 이게 사람이 저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그 올리시는 글에서 2차 감염의 이유가 꼭 물린 건 말 아닐 수 있다. 요 글귀가 어떻게 보면은 그 논란의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왜 그렇잖아요. 사과문을 올릴 때 사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족을 달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좀 더욱더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예. 네, 이건 최시원 씨 가족이 걔를 문 거 외에도 결정적으로 좀 질타를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벅 씨의 생일 파티 사진입니다. 그게 생일 파티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죠. 뭐 견주들이 뭐 생일 할 수 있죠, 강아지를 위해서. 근데 너무 조금 아쉬운 게 이 고인을 문 지 3일이 지난 그 시점에 생일 파티를 했고 또 3일 뒤에 고인이 사망을 했던 그 시점에 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공교로운 거고 소스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게 그 고인이 그냥 문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게 별 사건은 아니다 싶어서 생일을 해준 거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사망하고 나니까 더 질타를 받는 거 아닐까요, 이게? 예. 네,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고인의 형부 증언에 따르면 임종하신 날 이제 짐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의 아내 그리고 조카, 고인의 아들이죠. 이분들이 짐을 챙기러 가는 도중에 이 여동생분을 만난 거예요. 최시원 씨의 여동생분을 만나서 여동생분이 어머님 상처는 괜찮으세요? 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근데 돌아가시거나 위중하셨던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충격받고 너무 놀라워하는 모습이었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았다면 저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정말 몰랐고 나는 우리 강아지가 좋고 그리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사진을 올린 건데 저런 생일 파티를 한 것까지 사실 지금 논란을 하는 거는 좀 너무 마녀사냥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이 그럼 있고서는 그 사진을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 사진을 그래서 내렸어요. 내려야죠. 이 최시원 씨네 강아지 이게 프렌치 불독이라고요. 이게 잘 무는 종인가요? 저는 그 프렌치 불독의 주둥이가 좀 짧다 그래서 사실 그 종 자체는 잘 무는 습성을 갖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 가정견으로 개량된 강아지라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이랑 여자분들에게 키우는 강아지라고. 저 주변 분들로 프렌치 불독을 굉장히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 불독들 보면은 사실 크지가 않아요. 되게 조그맣고 또 말씀하신 대로 좀 개량된 집안에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카 불독도 그렇고 프렌치 불독도 그렇고. 근데 저 불독은 조금 사이즈가 큰 것 같아가지고 다른 프렌치 불독이 좀 아닌가. 프렌치 불독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10kg 이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6, 7kg 정도. 그리고 좀 덩치가 좀 있는 아이들은 한 10kg가 넘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살을 쪄서. 덩치가 좀 있는 애들도 있죠. 이제 프렌치 불독의 성격 자체가 온순하기는 한데 엄청 액티브한 품종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튜디오 오면 아마 난리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렇게 활발한 품종이다 보니까 활발한 품종들은 자기가 흥분되는 거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경향들을 보여요. 그래서 많이 활발한 품종들은 아이들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프렌치 불독이 뭐 다른 품종에 비해서 과연 많이 무는 품종이냐 적게 무는 품종이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액티브한 품종일수록
공격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도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프렌치 불독이 굉장히 순하다, 좀 잘 물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시원 씨 그 강아지 벅시라는 그 프렌치 불독은 평상시에도 자주 물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증거들의 사진들도 계속 나오고 어찌된 일인가요? 이 최시원 씨의 강아지 벅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소에도 뭐 물건도 막 물어서 끌고 다니기도 하고 사람을 몇 차례 물었던 좀 전적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뭐 SNS에 올리기도 했었고 그때는 그중에 대도없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멤버인 누구도 물었다 뭐 네, 이특 씨도 뭐 물렸다라고 했었고 강아지들은 다 물어요. 근데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그냥 올렸던 거죠. 대수롭지 않게 본 게 화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주고 좀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올리지 않았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뭐 경비원을 몰아가지고 그분이 좀 심하게 항의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여러 차례 이런 일이 반복이 됐는데 좀 심각하게 인지를 못한 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려고 그 아파트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 부동산 하시는 한 아주머니가 그 경비원을 물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난다고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벅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약간 사나운 강아지다라고 얘기하고 좀 사나운 아이다.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최시원 씨 측근에 의하면은 최시원 씨가 이 강아지 벅시를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곳에도 막 보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장난반 농담반으로 이렇게 동물농장에 한번 나가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낯선 사람만 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계한다고 물었던 아이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인인 최시원 씨도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벅시한테 코가 물려서 최시원 씨가 경찰 홍보단 활동을 할 때 이 코를 물렸기 때문에 한동 활동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코를 심하게 물렸으니까 활동을 못했겠죠. 코 이제 상처가 너무 보이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할 수 없었을 텐데 한 인터뷰에서는 벅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벅시가 우리 집 무법자다. 근데 사실은 가족들이 벅시가 잘 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동물들은 타고난 기질도 물론 있지만 자라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도 되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은 초등 교육은 필수 과정이죠. 초등학교를 안 보내면 불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과 어울려 사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 동물들은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키웠냐에 따라서 아주 사나운 기질의 아이도 훌륭한 반려견이 되기도 하고요. 또 조용한 아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도 하겠죠. 벅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이가 물거나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그때에 맞춰서 제압하지 못하고 컨트롤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유독 그 아이가 사나운 아이로 그렇게 커나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실은 걔가 물지 않았다면은 이렇게 얘기 나올 일이 없을 텐데 걔가 물고 난 6일 후에 그 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보는 장면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강아지랑. 그런데 문제는 얘가 목줄이 없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안에 사람이 있을까봐 안 와요. 일단. 그리고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고 있다가 사람이 내리고 이제 목줄 한 상태로 이제 산책을 시키거든요. 사실 목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목줄을 안 한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에서 데리고 온 발바리부터 그 사냥개로 불리는 로트와일러까지 총 6마리 정도를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개를 키워본 입장에서 아무리 순한 강아지라도 걔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는 견주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더 커진 이유는 그 최시원 씨의 이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의 안에 돌진을 했고, 그리고 이번 사고 이후에도 이 SNS를 통해서 이런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산책을 하는데 목줄을 하지 않고 걔가 굉장히 자유롭게 뛰어노는 듯한 모습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논란을 키운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걸 최시원 씨가 같이
강아지야 찍힌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근래에 올라왔다고요,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좀 취재 나가서 너무 이 막 그 벅시가 사납고 이런 거냐, 채시원 가족이 너무 방치했냐, 그래서 좀 해봤는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동네 한 학생은 채시원 씨 가족이 사는 게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보면은 목줄을 하고 다녔다, 봤다 나는 그런 거를. 그리고 그 같은 동 사는 아주머니께서는 그 벅시를 만지려고 하니까 오히려 만지지 말라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오히려 가족들이 잘 챙겼다, 안전하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 옐로우독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뭐예요? 줄에 네. 다는 거. 아시는구나. 네. 외국에서는요, 아이의 리드 줄에 노란색 리본을 달거나 아니면 줄 자체를 셀노란색으로 만들어요. 뛰는 색깔이죠. 그 색깔을 하고 산책을 하고 있는 강아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건드리면 문다, 건드리지 마시오 라는 표현이거나, 우리에게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 우리한테 관심 좀 갖지 마세요. 얘도 편안하게 산책하고 싶어요. 두 가지 의미거든요. 이거 중요한 게 목줄이 일반화돼 있는 선진국들은 반려인들이 이미 다 목줄을 다 잘하고 다니는데 그와 더불어서 비반려인들이 좀 덜 성숙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쁘다고 가가지고 만지고 얘 만져도 돼요. 네,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은 내 애랑 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간 건데 누구한테 뭐 자랑하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걸 뺏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옐로우독 프로젝트가 지금 전 세계 40개국에서 이미 진행 중인 그런 이제 하나의 이벤트와 같은 거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브러쉬어를 이제 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꼭 좀 너무 좋은 방법이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5살 즈음에 동네에 파란 대문집에 있던 큰 강아지도 아니에요. 개예요. 거의 저랑 등치가 같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 시골에서 키우는 누렁이 같은. 네, 40년이 넘었는데 약간 세포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파란 대문집의 대문이 열리는 순간 개가 튀어나와서 저를 물었는데 무릎에 이렇게 송곳니가 박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70년 되지만 물론 지금처럼 뭐 그 개가 관리를 뭐 주사를 잘 맞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별 문제 없이 했지만 제 기억 안에서 그 파란 대문집 페인트가 있던 그 집이 아직도 기억이 날 만큼 있고, 그 세포트 종류 귀가 이렇게 쫑긋했던 그런 강아지를 보면 일단 겁이 나요. 인형이 있어도 겁이 나요. 약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전 너무 예뻐해요. 하는데 벽을 두게 되더라고요. 유리가 있으면 안심을 하고 막 가까이 가서 보는데 얘가 유리가 없는 상태에 오면 일단 뒤로 빼게 돼요. 근데 목줄을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게 얘가 나한테 다가오더라도 요만큼은 되겠지. 그런 약간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반려견을 키운 지 한 별로 안 됐어요.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 내 강아지가 너무 작고 나는 안 물어. 그러니까 풀어놓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맞아요.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정말 많고. 목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생명선이거든요. 네, 반려동물의 목줄은 생명선이에요.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있고 우리 아이의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섭섭하시겠지만 몰랐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몰랐다. 모를 수 있죠. 왜냐? 반려견 처음 키워. 키워본 적도 없고 주변에 키우는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할 때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의 개를 키울 때에는 신고를 해야지만 키울 수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허가 과정에는 충분한 교육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고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견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저는요, 뭐 종종 병원에 있다 보면 이런 뭐 사건 사고만 다루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이런 이제 문제 행동들 때문에 사람을 해하거나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집에 아이들 올바르게 키우는 관련돼 있는 그런 책이 몇 개나 있으시고 어떤 책이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거든요. 없어요. 네. 평생을 살아야 될 이 반려견들이 주인이 그렇게 무관심한 상태에서 반려견을 처음 접하다 보니 이런 사고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고요. 네.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워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과태료 문제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과태료가 생각보다는 작아요. 이게 생명을 물론 뭐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물리는 걸로 끝나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 그렇죠. 전에도. 근데 과태료가 그거에 비하면 외국 사례를 보면 더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더 책임도 크고. 일단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이 반려견을 도살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견주가 징역을 살아야 돼요. 징역을 살아야 되죠. 일단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5년이고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14년. 굉장히 센 거죠. 굉장하네요. 네. 내 개가 사람을 죽였다면 내가 네. 14년 징역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했을 경우에, 즉 허락했을 경우에는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시현 씨 가족은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게 해당 구청은 최시원 씨 아버지에게 목줄로 인한 과태료로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합의만 하면은 재판으로 안 가는데 유가족이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또 어느 정도가 될지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기사의 댓글을 좀 봤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반려인들이 아닌 다음에는 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너무 이게 화나실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하고도 또 잘 아는 동료인데 한고은 씨가 또 연원의 문매를 또 맞았다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타이밍의 문제였다고 봐요. 네. 한고은 씨가 본인 SNS에 벅 씨가 강형욱 씨의 애견이었다면, 강아지였다면 이런 사건 없었을 거다. 사람 탓이지 왜 개를 탓하고 안락사를 논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개를 뭔가 편을 드는 듯한 이런 이야기가 글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영욱 씨랑 통화를 했는데 네. 자기의 반려견이었으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게 아니라 더 커졌을 거라고. 그렇죠. 사실 이제 안타깝지만 이제 한고은 씨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문매를 맞게 된 것은 저도 이제 한고은 씨랑 친하고 워낙에 이제 반려인이어서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사실 피해를 당한 분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이제 우선이었고 좀 시간을 좀 흐른 후에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의견을 좀 나중에 올렸으면 하는 게 좀 바람이었죠. 많은 분들이. 저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상해한 개들에게는 뭐 안락사까지도 시킨다고 하던데 만약 개가 물었다고 뭐 그렇게까지 상처가 많이 생겼겠어요? 그거를 또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고 막 이게 비하돼 가지고 뭐 고소 사건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최시원 씨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 사건 사고로 뭐 고소하고 이런 사건이 없었지만 다른 데서는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개를 처벌시켜야 되는지 개는 어느 정도 처벌, 견주는 어느 정도 처벌시켜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안락사를 시키자, 그러니까 문제견에 안락사를 시키자라는 의견이 8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후 처벌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하는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 2항에 따르면 맹견은 외출 시에 반드시 입마개 그리고 목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작은 개에 대한 법조항은 아직도 없는 상태죠. 그리고 개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나면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죄를 물을 수가 있는데 다치게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사망케 했을 때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제 친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좀 무는 강아지를 키워요. 뒷모습을 보면 특히나 모르고. 근데 최근에 그 택배 기사님을 물은 거예요. 아고. 근데 아니 친구가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가. 근데 손이 좀 찢어졌어요. 아이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화를 많이 내신 거죠. 화가 났으니까. 그럼요. 근데 제 친구도 화가 난 거예요. 화를 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같이 화를 내셨어요. 네, 같이 화를 내버린 거야. 싸우셨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도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이제 변호사 친구한테 물어봐 달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법적으로도 원래 이제 견주가 모든 걸 다 제기처리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는 거를 최근에 또 알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사고잖아요, 이게. 네. 저는 대물사고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친구 집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쇼파를 막 다 긁었어요, 이거를. 네. 그거를 보상 안 하겠습니까? 해야죠, 당연히 주인이. 그래서 보상을 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뭔가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를 하게 되면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누가 잘했고 못했고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걔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못하게 제지를 했느냐 혹은 이럴 수 있는 아이를 못 갈 수 있게끔 충분히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방치를 했다 하면 그 주인이 완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네, 모든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법이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산책을 나갔는데 이 아이의 주인은 저고 그날 산책을 데리고 나간 사람이 제 동생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거기에서 부주의를 해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면 동생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본인이 데리고 나가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 주인은 이의 교육을 잘못시킨 주인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책임질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아, 참 애매하네요, 진짜. 이게 좀 애매한 게 그 소유자와 점유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걔가 나가서 뭘 망가뜨리거나 누굴 해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에서 얘를 얼마큼 컨트롤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소유주한테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물고 않더라고요. 그냥 동물로만 보고 만들어진 법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가 아이를 이제 미성년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잘못하면 그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실제로 그 아이가 뭐 이모랑 나갔던 어쨌든 결국은 부모가 책임지게 됐는데 이거는 애견이긴 한데 법제 자체가는 그냥 동물의 개념, 물건하고 다를 바 없는 그렇게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법안이 그 발의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우리 의무교육 있잖아요. 운전할 때 이미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 반려견들 키우는 분들 의무교육화라는 그런 법안이 이제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좋은 문화형상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이렇게 법제화가 되는 게 아이들 목줄하고 입마개를 안 했을 때 그 신고를 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겠다. 파라치. 파라치. 견파라치. 문제는 찍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겠어요? 오히려 악의적으로 좀 더 쓰일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법은 시행이 되는데 현실적인 법이 아니기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개들에게도 차 번호판처럼 이렇게. 근데 그게 사진에 찍혀보세요. 목줄 안 해도 너 잠깐 대봐 이렇게 해가지고 찍을 수도 있잖아요. 좀 크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칩을 심어놓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근데 그게 칩을 심어놓던 인식표도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칩을 심던 그러니까 아이를 동물을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죠. 강아지, 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개를 내가 키우면 법적으로 우리 개가 내가 키웁니다라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 과정을 칩을 심거나 뭐 인식표를 달거나인 거죠. 근데 이제 외출을 하게 됐을 때에는 칩을 넣으면 밖에서 안 보이지만 칩을 넣은 아이라도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를 꼭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식표의 사이즈에 제한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제 생각에는 산책을 나갈 때 인식표를 보호자한테 채우자 이만하게. 퓨리 아빠. 뭐 퓨리 아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뭐 신상 정보나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원래 저게 차 불법 주차돼 있으면 막 공무원분들 돌아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현상금 걸기보다는 물론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적발하시는 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현장을 오게 딱지 발급하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이렇게 공무원증 달고 계시니까 바로 딱지를 끊는 경우. 그 담배꽁초 버려도 다 와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흡연자 숫자보다 반려동물 숫자가 많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동차 숫자랑 반려동물 숫자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말 뭐
공익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목줄 그거 체크하러 다니시는 분 생길 수 있겠네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최시연 씨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막 드라마도 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이게 여론이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활동을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타격이 없을 수 없죠. 당연히 뭐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일단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최시연 씨가 이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표면적인 명분은 다른 스케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이 영향이 미치지 않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가 데뷔 11주년을 맞아서 11월에 이제 앨범 활동도 있고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프로모션은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요. 또 일본 팬미팅이 정해져 있었는데 최시연 씨가 빠진 상태로 전해집니다. 최근에 뭐 드라마 출연 중인 작품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차 요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 분위기 취재를 좀 해봤는데 스탭 말에 의하면 오히려 과한 악플이 너무 많아서 주변에서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악플 너무 보지 마라라고 좀 다독여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럼 그 벅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얼마 전에 네네. 지방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가족이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조금 무서울 것 이제 같아요. 좀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사건 이후에 이 벅 씨 사진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하니까 걔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서 이제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최시원 씨가 그 벅씨 캐릭터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벅 씨는 반려견이기도 하지만 최시원 씨에겐 일종의 뭐랄까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시원 씨가 벅 씨를 모티브로 한 이 강아지 캐릭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아니었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대박이 터지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시작 단계였어요. 홈페이지가 그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월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잘 잔장을 해서 캐릭터 사업을 시작하면 글쎄요, 뭐 그 금액은 더 저희가 뭐 3배, 4배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제동이 걸렸는데 심지어 라이센싱 이 회사에 위약금까지 물어주게 될 이런 상황이에요. 계약을 했었군요. 네. 그나저나 저는 이번 사건으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사실 조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 사건이 터진 후에 그 다음 날 똑같은 프렌치 불독을 갖고 있는 그 반려인이 가게를 왔어요. 여자친구랑 함께 목줄 다 하고. 근데 예전 같으면 아이고 귀여워 사진 찍자 뭐 다 이럴 반응이었는데 그날따라 다들 그 강아지 아니야? 똑같다 뭐 이러면서 다들 막 무서워하시면서 또 그 함께 같이 온 이 가족들은 너무 이 강아지 때문에 신경 쓰여서 막 불안하고 또 죄스럽게 생각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와 이렇게 사건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실제로 굉장히 개념 있는 견주들까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렌치 불독 카페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 개 안전에 대한 보호 뭐 안전할까? 내 개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까? 욕을 하진 않을까? 이런 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실제로 SNS를 쭉 보잖아요. 개가 지나가면 소리를 지르거나 막 욕을 하거나 우리 가라고 이렇게 막 개 견주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대요. 견주랑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어디 저걸 데리고 나오냐고. 이게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무조건 뭐 내 이 발밑에 바로 묶어놓은 내 발하고 묶어놓는다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이를 그렇게 그리고 내 아이를 보호하는 의미가 돼야지 이걸 그런 안 받는 문화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난하는 문화가 이게요, 되면. 시간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큰 아이는 96년에 태어났고 둘째 아이는 2015년에 태어나니까 그 갭이 있잖아요.
제가 아이를 큰아이 낳았던 96년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이제 만약에 이제 모임에서 식당에 데려갔잖아요. 그러면 아이 밥 먹다가 아이가 이제 쉬를 했어요. 그러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당에 있으면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그냥 갈았었어요. 근데 그게 평범했던 거예요. 누구나 그랬다면 요즘은 누가 진짜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면 분명히 이제 체계화가 돼서겠지만 그냥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건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마녀 사냥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희 강아지 퓨리가 네. 되게 낯을 엄청 가려요. 근데 나만 물어요. 주인공은 약간 네. 사연이 그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이. 어. 그 타임이 있어 한 밤 10시부터. 그 5분 정도. 그 아이들이 무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물지? 나쁜 행동을 하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오늘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싫은 것들, 하기 싫은 것들을 누군가가 와서 했었을 때 그게 싫은 거를 처음부터 물진 않아요. 반드시 무엇인가 시그널을 보내요. 네, 싫다란 시그널을. 꼬리를 내린다라든지 몸을 돌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들이 이쁘죠. 자꾸 귀찮게 하죠. 그럼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다음 단계의 시그널을 보내죠. 털을 세우거나 이빨을 보이거나 그쵸? 으르렁거리거나. 그래도 쫓가는 애가 아니야 이 해봐요. 귀엽죠. 또 귀여워 하는 거죠. 그 단계가 넘어가는 순간 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어 기전의 한계가 무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마다 퓨리에게 뭘 하시나요? 놀자고 하는 건데. 슬리피 씨가 놀자고 그것도 귀찮고 그 놀자고 하는 방법이 퓨리한테는 스트레스가 되니까 스트레스인데 그걸 또 표현을 한 거구나. 잘못했네 본인이. 근데 그게 이제 반복이 하다 보면 처음 단계, 중간 단계를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생략을 하죠 아이들이. 그렇죠. 마지막 단계만 하는 게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무는 게 내가 물었더니 얻는 거구나를 얘가 이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놀자라고 했을 때만 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밥 먹고 싶어도 배고프니까 물어요. 그게 무는 애가 변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 강아지의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강아지가 사나워지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분명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물거나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그러는 게 어렸을 때 강아지가 집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청소기를 막 돌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너무 싫어하고 그걸로 막 장난을 쳤어요, 강아지랑. 근데 저는 그냥 저랑 장난을 치길래 좋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막 1년, 2년이 지나고선 그 청소기만 갖고 와도 막 짖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나워지는 거는 주인에게 뭔가 이렇게 그 그러니까 그 교육이 덜 돼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허기져 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허기져 있을 때. 축 처져 있을 때. 진짜로요? 진짜? 진심으로. 힘내라는 건가 약간 좀? 강아지의 성향이 그렇다고 시간대가 하더라고요. 있다니까 밤에. 근데 그러니까 저 5분만 물어. 강아지가 어린 아이들을 많이 무는 힘내라는 경우가 거니까. 있는 게 자기보다 약하다라고 맞아요. 약한 존재라고 인식했을 때 많이 문다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아마 그럴 때 약해 보였나 본데. 그거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교상, 개에 물려서 사망하는 그 강아지의 1등이 어떤 품종인 줄 아세요? 뭔데요? 막 불독에 박서에 막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이 다쳐서 무는 아이들은요. 우리가 제일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예요. 리트리버. 리트리버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맹인견으로. 네, 맹인견 그 착한 그쵸. 애들이요.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거거든요. 왜 그 착하고 순한 레브라도들이 어린아이들 무냐면 일단은 나보다 작고 그리고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버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걔는 다 송곳니가 있다. 아무리 착하고 그런 아이들이라도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는 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 그 우리가 알기로 뭐 애기 엄마들도 리트리버는 너무 순하니까 맹인견을 알고 있으니까 막 같이 놀게 하고 막 그런 그림을 많이 키우잖아요. 나는 많이 봤는데 야 제일 많은 사망 사고가 나는 이유가 왜냐면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레브라도니까 안 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엄마들은 가서 만져봐 하고 그냥 애 혼자 가는 거죠. 그럼 사고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러면은 이미 좀 무는 습관이 있는 그런 강아지는 어떻게 좀 교정을 해야 될까요? 네. 물론 훈련을 시키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아이들 중에 아이들은 이미 이제 정신과적인 그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 약 처방을 받죠. 정신과 약을. 동물들도 예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과하게 분비가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게 컨트롤이 안 되고 그냥 막 무는 아이들은 행동 약을 조정에 먹어야 되네요, 그러면. 네, 정신과적인 의약품을 처방을 해야 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 강아지는 뒷모습을 보면 무는 맞아요. 예. 친구 강아지가 진짜요? 뒷모습을 보이면 무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교육에 대한 문제로만 끝날 줄 알았는데 병원 원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병으로 치료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주력결핍 증후군을 갖고 있는 아이가 올바른 환경이 아닌 데에서 커나가기 시작을 하고 몇 번의 실패를 겪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상태에서 정신과적인 화학 물질들이 같이 분비가 되면서 그냥 쉽게 욱하는 사람이 되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정신과적인 치료들이 요즘에는 동물들한테도 그런 약물들이 있어서 과도한 공격성을 가진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약 처방을 했었을 때 물론 훈련과 같이 훈련과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효과를 보이는 아이들 많이 있죠. 새 중에 한 마리가 유독 좀 세게 물어요. 그래서 그 새 전문가 친구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러니까 제압을 하고 이제 서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정도 물었어요. 이게 저는 그때 당시엔 되게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말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더 저한테 도끼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물려줘야 되거든요. 피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면 다 해결돼라는 애가 생겨서 제가 계속 손을 댔어요. 정말 피가 피범벅이 될 때쯤 다 뜯겨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살색 테이프를 붙였어요. 약간 이 살성 돋는 테이프를 이제 그건 물려도 덜 아파요. 그걸 붙이고 만졌는데도 계속 무는 거예요. 정말. 제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딱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야, 내 약을 먹여야 돼. 약을 먹여야 돼요. 할 정도로 도끼를 엄청 품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치타에 물린 적이 있어요. 치타요? 살아있는 치타에게 드라마 촬영 가서 저는 드라마 촬영하러 이제 아프리카를 가서 촬영을 하다가 그 치타가 이제 아기 때부터 그 사육사 분하고 같이 집에서 그냥 가족처럼 지내서 뭐 한 10살이라고 하면 뭐 10년 동안 아무도 안 물고 아무 사고도 없던 치타여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드라마에 등장을 시켜서 제가 바로 옆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촬영이라는 게 막 한 3시간, 4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같은 장면을 또 똑같이 얘가 여기 있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먹이로 막 유인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동물도 사실은 땡볕에서 몇 시간을 계속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저희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치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 치타가 갑자기 저를 공격하는 바람에 저 뒤에 물렸어요. 참 다행스럽게 치타가 한 번도 여기를 물어본 적이 없고 사람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본능적으로 뒤로 들어와서 물긴 물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동물의 습성을 잘 모르고 우리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꼭 어떤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 드라마 촬영은 무사히 마치셨어요? 감독님이 굉장히 걱정하셨겠어요. 무사히 잘 마치고 대신에 그 감독님께 평생 출연권 제가 타냈습니다. 잘 지켜주시고 계세요. 근데 일각에서는 일부러 치타를 출연권 때문에 자극했다. 그리고 꼬리 콕콕 찔렀다라는. 아니 어디 일각에서는 아니 어디 부족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봐. 돌려보시는 네, 동물한테 물린 사건하면 2005년에 개그우먼 정정화 씨 이야기. 사실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프로그램에 나갔다가 아나콘다한테 물린 상황인데
그래도 목숨을 건진 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오른쪽 팔을 물렸는데 팔에 이빨이 일단 박히고 7에서 8cm 정도 찢어져 버린 거죠. 아이고야. 찢어질 정도로. 네. 그러니까 아나콘다 이빨이 정말 크고 그 돌리는 힘이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여성의 팔에로는 이길 수가 없는 힘인데 이 사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었죠. 그리고 참 억울한 일인 건데 정정화 씨가 다쳤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다는 그 이유로 한동안 방송 출연을 할 수가 없었다고. 심지어 이제 사람들은 뭐 쇼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뱀에 물리지도 않았는데 인기를 위해서 막 더 심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라며 그러니까 그런 악성 댓글들을 정말 많이 달아서 정정화 씨가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앵무새 키우고 계신데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착잡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새도 좀 공격성이 있어서 항상 사람들한테 데리고 나갈 때는 개 집에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새들은 윙컷을 해요.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날개 모양을 그러니까 커팅을 해요. 뿌리가 빠지면 다시 자라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그래서 굳이 날아가서 공격하지는 않거든요. 한 곳에 매달려 있으니까 굳이 사람들이 만지려고 할 때 저도 만지지 마세요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없을 때는 새 장에 아예 이제 잠가 놓거나. 그렇게 하는 저도 똑같은 거죠. 뭐 한 명이 또 물었는데 무슨 큰 일이 나면 이제 새도 입마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큰 일이 나면 그렇게 따지면 뭐 세상에 사람과 사람 간에 서로 입마개를 하고 방송을 하는 날이 이게 원헬스라고 해요. 입마개를 하고 방송. 사람의 질병과 동물의 질병은 공존하기 때문에 사람 질병 따로 동물 질병 따로가 아니다 이제. 그래서 원헬스 하나의 건강을 모든 동물체가 같이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가서는 질병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원헬스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성숙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빨리 성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돌연사 갑작스러운 죽음 누구한테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김민성 기자님, 어떤 사건인가요? 네, 2달 전이죠.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탤런트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 모 씨가 서울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당시의 경찰 수사에서는 그냥 다툼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라고 해서 수사를 종결짓죠. 네, 그 도대체 대낮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 포괄적으로는 재산 다툼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송선미 씨의 시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외할아버지겠죠. 이분은 제1교포로서 굉장한 재력가라고 해요. 자산이 뭐 수조 원대에 이른다고 하고요. 한국에만 680억 원대의 부동산이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땅들은 워낙 옛날에 구입하다 보니까 뭐 관리도 제대로 안 됐고 문서상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아들인 A 씨와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자, 장손인 B 씨가 함께 땅을 증여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외손자, 그러니까 송선미 씨의 남편과 그의 매형인 변호사가 이 두 명이 함께 재산 반환 소송을 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끼리 민사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손자 측의 정보를 빼내서 송선미 씨 남편에게 주면 송선미 씨 남편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그래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 끝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송선미 씨도 그 수사 결과를 그럼 받아들였나요? 일단 송선미 씨는 남편의 죽음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라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일단 예측은 됐는데 그럼에도 구체적인 좀 의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알려진 대로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유산 다툼은 아니었다라는 주장이었고, 또 두 번째는 이 돌아가신 고인분과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겨우 두세 번밖에 만난 사이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큰 금액이 오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 조사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좀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검찰에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청부살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죠.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했는데 2달 만에 청부살인이라는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검찰 조사에서 이 피의자의 핸드폰 그리고 노트북,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 손자 B 씨로부터 살인을 의뢰받는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증거로. 또 이 피의자가 다른 청부업자들에게 좀 살인을 의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하는 것이 드러난 거죠. 요거를 제가 조금 더 네. 조사를 해봤는데 네, 네. 이 살인자 조 씨가 네. 이 흥신소와 접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신소에 접촉을 해서 네. 누구를 담글 수 있냐라고 의뢰를 했고 흥신소 직원은 우리는 뭐 미행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청부살인은 이게 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살인자 조 씨가 흉기를 살 때 지인들에게 어떤 흉기를 써야 될지 물어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선을 쓰는 칼이죠. 네. 그 칼을 구입을 해서 이걸로 해야겠다라고 한 정황도 있습니다. 네. 청부살인이라고 하면 대부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인데 누가 이 청부살인을 시킨 건지. 청부살인을 의뢰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손자분 있죠. 그 손자, 할아버지의 손자 B 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서 6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챘다가 이것이 드러나면서 실패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친한 동생인 피의자에게 그 변호사와 송선미 씨의 남편 2명을 죽여라 라고 의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세운 조건이 있는데 사람을 죽였지만 그 복역하는 동안에 내가 너의 가족을 다 돌볼 것이다. 그리고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필리핀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다고 해요. 요거를 제가 조금 좀 더 하자면은 네. 이 손자 B 씨하고 조 씨는 엄연히 따지면은 손자 B 씨가 조 씨를 심부름시키는 그런 사이라고 해요. 심부름시킬 때마다 용돈을 주고 운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조 씨가.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이번 그 재산 분쟁 사건에서도 가장 많은 심부름한 사람이 바로 조 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봐도 알겠는 게 그 확실히 전문적인 킬러의 그런 느낌은 아닌 게 뭐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평소에 막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느낌은 아닌 걸로 좀 그리고 인터넷으로 뭐 다른 예. 킬러를 찾아보고 뭐 이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알고 계속해서 찾아봤던 부분에서 이게 덜미가 잡힌 게 아닐까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이번 사건의 그 피해자인 조 씨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킬러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친손자인 B 씨하고 일본어를 배우는 어학당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나중에는 같이 이 파트너로 이제 동거까지. 이 동거인으로 이제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친한 사이고 서로 이제 막역한 이제 그런 이제 사이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친손주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 일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뭐 20억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지 않습니까? 막상 그 일을 맡고 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거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운 건 이제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혹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찾고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이제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가장 놀란 것은 우리 송선미 씨가 고인이 되셨지만 가슴 아프겠지만 그것이 계획범죄였다라는 게 굉장히 검찰 발표하고 나서 송선미 씨가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사실 연락이 닿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대신 송선미 씨가 직접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이렇게 흉악범죄에 희생이 돼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히 했는데요. 이건 재산 다툼이 아니라 내 남편이 이 외할아버지가 빼앗긴 땅을 되찾아주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변을 당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명확히 밝히기도 했어요. 저는 조금 궁금한 거는 그 왜 처음부터 아예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청부살인이라 생각을 좀 못했을까? 그러니까 저 같으면 조금 약간 배제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억울해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처음 범행 초기에 확보돼 있는 초동 수사로 확보돼 있는 증거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이 피해자가 아주 이제 이야기한 게 이것은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인데 내가 제대로 이제 받으려고 하는 돈을 못 받아가지고 화나서 그랬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순간적인 어떤 분노 이것 때문에 이 사건이 저져진 거라고 본인이 상당히 강력하게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경찰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을 갖다가 좀 의도적으로 속이려고 이제 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검찰에 가서 보다 많은 이제 시간들이 확보가 이제 되어 있으니까 청부살인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건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교수님, 그럼 질문이 있는 게요. 이 그 피의자 있잖아요. 이게 청부살인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단순히 우발성인 범죄를 했을 때 형량과 아니면 이렇게 청탁을 받아서 한 경우하고는 형량이 달라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이 바뀌어진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범죄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많이 이거 우발적으로 이제 저지른 겁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우발적으로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 사전에 이제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형량을 좀 경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더더군다나 범행에 사용할 어떤 뭐 흉기라든지 뭔가 도구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다. 그러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상당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형량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팩트는 송선미 씨의 남편이 계획된 청부살인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배우 송선미 씨는 근황이 어떤가요? 당시 이제 송선미 씨가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120편의 또 장편 드라마고 또 비중이 큰 역할이다 보니까 빠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송선미 씨는 부군상을 당하고 다 치르고 나서 드라마에 바로 복귀를 했고. 얼마 만에요? 거의 바로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현재도 지금 드라마 촬영에 거의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리꾼들은 그 송선미 씨가 거기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그 너무 안쓰럽다고 저 장면이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천편명이죠. 예. 참 송선미 씨 사실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그 MC도 보고 뭐 드라마에서도 뭐 맹활약한 분이고 제가 후배인데 참 여린 분이거든요. 착하고. 예. 근데 이제 나이를 먹더니 아주 그냥 자신의 색깔을 딱 가지고 아주 꿋꿋하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거 보면서 잘 됐다 응원했는데 결혼도 잘했다고 들었거든요. 좋은 집안에. 그 집안이 그러니까 원래 외손자라도 그 집안이 재력가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송선미 씨 같은 경우는 모델로 출발을 해서 방송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뭐 작품도 했지만 소속사 문제도 있었고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결혼을 함으로써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아주 좋은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아마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또 굉장히 오랜만에 아이를 얻어서 굉장히 행복해 보였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아이가 하나 얼마나 됐나요? 아이가 지금 저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났던 걸로 한 2년? 어쨌든 저는 송선미 씨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연기자들은 이렇게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면 가끔 뭐 부친상을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 와도 드라마를 촬영을 해야만 하는데 이게 대본을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 자리를 또 있고 계속 나는 뭘 하고 있나 싶을 만큼 감정이입도 힘들고 그런데 저희같이 이렇게 그냥 자유 토론을 하는 경우면 사실 하고 싶을 때 얘기하면 되지만 송선미 씨는 드라마 안에서 감정 연기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악역을 맡아서 이렇게 감정을 폭발했으면 오히려 그런 감정이 증폭이 돼가지고 더 막 업그레이드 되는 막
슬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한이 뿜어져 나오죠. 예. 그래서 그냥 안쓰러워요. 송선민 씨가 2015년 4월에 첫 딸을 출산을 했더라고요. 얼마 안 됐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결혼 생활 8년이 지난 이후에 딸을 놓은 거고 지금 뭐 2년 6개월 정도 지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어린 아이가 아빠가 제일 필요할 텐데. 8월에 출산했으니까 네. 저랑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정말 아이가 정말 예쁘고 지금 한참 그런 아빠를 찾고 막 이런 나이인데 그런 상황이 됐다는 아니 아이의 인생이 그 안쓰럽네요. 4살 정도까지 그게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사실 이게 경험이 있으세요? 뭐 가족 중에나 뭐 아주 정말 뭐 이게 지인을 잃거나 그랬는데 일을 해야 되는 경험이 있었던 분이 있으세요? 우리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상을 겪은 건 아닌데 어머니께서 암이셨어요. 크게 많이 편찮으셨을 때 그때 어머니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무대에서 노래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려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나중에라도 혹시나 부모님을 잃게 되면은 나는 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뭔가 가족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진짜 저에게 너무 큰 일인 것 같은데 옛날부터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큰 일이 있을 때 그걸 뭐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들은 대단하시고 뭐 근데 지금 송선미 씨께서는 지금 그걸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제가 닿지 못할 그런 멘탈, 엄청난 멘탈을 가진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드라마 때 저희 아빠가 위암이셔서 수술을 받으셨었는데 장면 중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정말 입이 너무 잘 돼서 많이 울었겠네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픈. 네, 이게 컷이 됐는데도 계속 그게 남아 있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버님? 지금은 괜찮으시죠. 아 정말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반대로 저희 아버지가 전립선 암이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촬영할 때. 근데 드라마 오히려, 촬영할 때? 네, 오히려 반대로 안 믿겨지는 거예요. 예, 맞아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촬영을 마치고 이제 아빠를 봤는데 확 느껴지는 거예요. 당장 수술하시라고 정말 화를 엄청 많이 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그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믿겨지지 않고 처음 드는 생각은 수술하면 될 거야.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는 좋은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직접 키워주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철없는 캐릭터로 해서 매일 뭐 묻고 깔깔거리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날 새벽에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야 엄마가 그때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낮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이제 영향이 있을까봐 식구들이 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저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는 이제 새벽에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저도 안 믿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스러움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웃고 막 깔깔거리면서 촬영을 했다는 그 자체가 갑자기 죄스러움이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역할에 몰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그때 어떻게 살았냐면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라. 그래서 지금 감히 제가 송선미 선배님의 그런 마음을 알아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아직도 이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마음 아프신 상태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실 만큼 그냥 작품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중일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드라마가 끝나면 더 확 오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은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조언을 좀 해주고 계실 거예요. 과연 이 드라마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잠시 쉬어야 되는 건지. 근데 현명한 선배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일이 겪었을 때는 밖에서 계속 나와서 이렇게 일로 치료해라 라는 조언을 분명히 주변에서 많이 하셨을 거고 특히나 역할 자체가 이제 좀 힘들어 보이고 짠해 보이고 그렇지만 저게 송선미 씨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돼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한테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몰려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후가 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의해서 어느 정도 저는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손자나 그의 아버지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저질렀다는 거는 그 뒤 얘기가 뭔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자기 아버님이 이전에 이제 사업에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할아버지로부터 신뢰를 갖다가 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연세는 뭐 99세 뭐 이렇게 이제 많지만 절대 재산을 자식들에게 이제 물려주지 않고 꽉 쥐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지만 그냥 돌아가시면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제대로 이제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절박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재산들을 갖다가 가짜로 해가지고 자기에게 주는 계약서를 위조해서 결국 이 재산을 가로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면 송선미 씨의 남편인 알아낸 외손자가 알아내서 그거를 고소를 한 사건이 네. 발단이 된 거죠. 결국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그 송선미 씨 남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속까지 당할 그런 어떤 위협을 자기가 이제 받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처하도록 만든 이 외손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가까이 있던 동거도 하고 자기가 흉어버릇이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하던 그 사람에게 이제 돈을 제의하면서 일을 좀 맡아달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군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대낮에 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갈렸어요. 이 사람은 초짜다. 아니면 굉장히 대범하다. 이렇게 갈렸는데 그런 범행에도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그 대낮에 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갈렸어요. 이 사람은 초짜다. 아니면 굉장히 대범하다. 이렇게 갈렸는데 그런 범행에도 이유가 다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손자 B 씨가 의뢰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호사와 이 송선미 씨 남편 2명을 다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둘이 같이 있었죠. 같이 변호사 사무실이었으니까 예. 그렇게 2명을 다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2명 다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도저히 못하겠으면은 그 변호사가 위협이라도 받을 수 있게 변호사가 보는 앞에서 죽여라 라고 한 거죠. 이 그 손자 B 씨가 얼마나 그 할아버지 재산을 갖고 싶었냐면은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 B 씨하고 동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은 뭐냐면 손자 B 씨가 이제 할아버지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재산을 계속 언급합니다. 받을 수 있게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재산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런 의도 아니냐, 증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손자 B 씨는 추억을 쌓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맙니다. 근데 이런 사실 이제 법적인 분쟁이 붙을 때는 굉장히 결정적인 어떤 물적 증거들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손자인 고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사람 이런 게 상당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 틈을 노리고 이 조 씨가 접근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증거들을 제공할 테니까 나를 갖다가 나에게 뭐 돈을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친손주하고 주거 공간을 같이 쓸 정도의 그런 친한 친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트로이 목마 아니냐. 목적을 가지고 숨기고 저희를 숨기고 들어가서 신분을 갖다가 속이고 그 사람에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가까이 되면 여러 가지 소송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까지 알수 있죠.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로이 목마 형식으로 보낸 사람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사실 검찰 발표는 저희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내가 이 사람 돈을 받고 있는 손자 받게 되는 손자하고 친한데 정보를 주겠다라고 다가서서 근데 그 저희 안에는 이 사람을 해야 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검찰 발표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이제 행동 밑에 깔려 있는 그 심리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범죄 사건 같은 걸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보면 과연 이런 범죄 행동을 저질렀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얻는가? 이걸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떤 실마리를 갖다가 이제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걸 이제 계획한 것이 그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나를 보면 이 친손주인 B 씨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전문가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저희 이
출연자 중에서도 약간 범죄인 상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범죄인상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눈이 찢어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턱이 좁빗하고 뭐 이런 사람이 범죄를 잘 저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얼굴은 멀쩡하게 허여멀건한데 그런 사람이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슬리피 씨가 연예인만 아니면 사실 살짝 오해받을 수 있는. 왜? 앞에서 내가? 네. 본인이 아까 자백을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 눈이 좀 찢어지고 네. 가 나오고 삐쩍하고 허여멀건 다 맞아. 아니 왜 보통 예전에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현상금 걸리는 게 범죄 수배자들 있잖아요. 사주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 좀 비슷하죠. 맞아요. 근데 나도 중국인가 일본에 그 현상수배 그 얼굴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와, 그건 내가 진짜 그래. 중국 가면 다 진짜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머리 스타일 이러고 그게 선글라스만 쓰고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중국인데 근데 그 수배자 상은 아니고 부자상. 중국 졸부 얘기만. 그래서 클럽을 자주 갑니다. 예. 네,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게 청부살인을 하면 직접 살인보다 죗값이 덜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교사를 한 사람이 같은 수준의 그런 어떤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의 그 초등학생 그런 살인 사건 이걸 보시면요, 실제로 이제 범죄를 저질렀던 A양 같은 경우는 20년형 살인에 대한 교사를 한 B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살인을 저지른 사람보다 이제 더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형을 선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꼭 실제로 범죄 행동을 한 그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이제 교사를 해서 지시를 한 사람, 이 사람도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관심이 되는 부분이 이제 남편분이 없으시면 이제 송선미 씨가 이 외조부님의 유산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막 의견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긴 한데 또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포인트는 대습상속이에요. 뭐냐면 송선미 씨 남편이 이렇게 사망을 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외조부가 사망을 한 후에 송선미 씨 그리고 송선미 씨의 이 자녀분이 남편분의 이 상속분을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대습상속이 되느냐? 남편이 죽었는데. 그러면 송선미 씨 입장에서는 이 재혼을 하기 전까지는 시댁과의 이제 인적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이 할아버님이 아직 뭐 돌아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뭐 유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할아버님이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유서에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이 외손주가 너무 나는 안타깝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내가 뭐든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 몫을 떼가지고 내 재산 중의 이 정도 수준의 재산을 그쪽으로 줄어라고 그 조항을 갖다 적어 놓으면 그게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그 사건 이후로 그 좀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위독하시다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 치매랑 그 건강 상태까지 악화된 것 때문에 혹시 대화가 불가능할 그런 정도의 상태신 거예요? 지금은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점을 물론 치매의 증상이 있지만 그래서 할아버님이 어느 정도 이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있을 때 본인이 그런 의사를 밝히면 변호사 입회하에 그런 조항을 넣어서 이제 공정을 받으면 됩니다. 사건 자체가 안타깝지만 그 어르신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혈육들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목숨을 잃는 그 과정까지 온 거잖아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예. 하지만 그 지금 가장 큰 당사자인 그 남편을 잃은 우리 송선미 씨 아무쪼록 마음을 잘 추스리고요. 다시 한번 뭐 밝은 모습으로 우리 TV에서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송선미 씨 그리고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